저는 유나은 16살 소녀입니다. 2해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 오게 됐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수선집 위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장 입고 오면 좋겠다.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 형편의 정장은 사치였어요. 할머니께서 밤새 헌옷을 수선해 정장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은아, 내가 어디 있든 빛날 거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새 학교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두 명품 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수선한 옷은 너무 눈에 띄었죠. 입학 첫날부터 촌스럽다, 구제품 같다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특히 서연이라는 여학생이 앞장서서 저를 놀렸어요. 키가 크고 예쁜 얼굴에 부모님은 유명 기업 회장님이라는 소문이었죠. 서연의 주변에는 항상 몇몇 아이들이 붙어 다녔습니다. 저기 시골에서 온 애봐. 옷이 할머니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이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죠. 서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시골에는 대답도 못해. 귀가 안 들려.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목표가 있었어요. 이 학교는 전국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을 가진 예술 특성화 학교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온 곳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첫 음악 시간 선생님이 실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나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그 바이올린 중고 같은데요. 음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우리 형편에 새 악기를 살 수 없어 중고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어디 있든 빛날 거야. 눈을 감고 활을 올렸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주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선생님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놀라운 연주였어요. 유나은 학생.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재능은 옷이나 외모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음악 시간에 제 연주가 인정받은 후에도 서연과 친구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죠. 화장실 가는 길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옷에 물을 엎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을 무료로 받는 학생들의 명단이 학생회의 실수로 잠시 게시판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 있었죠. 그 후로 서연은 항상 급식실에서 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공짜 밥 맛있어?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짜 밥왕이 등장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판을 받았습니다. 구석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누군가 제 뒤로 지나가며 식판을 쳤습니다. 밥과 국이 옷과 바닥에 쏟아졌어요. 미안. 내 실수야. 서연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급식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주웠어요. 선생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분명 상황을 보셨을 텐데 그냥 지나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조차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급식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옷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으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괜찮아. 민지라는 같은 반 여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어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죠. 그거 서연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알아. 내가 봤어. 민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참아?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바이올린 연주할 때 모두가 넋을 잃었는데. 민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여분 체육복 있어. 옷 갈아입을래? 점심 아직 먹지 않았으면 내 도시락 반 나눠줄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고마워, 민지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비록 작은 위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생활비와 제 학비로 충분히 고생하시는데 더 걱정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하은아, 옷이 젖었네. 무슨 일 있었어?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내 손녀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하은아, 미안하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에서 평생 바느질을 해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 안에서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대표를 선발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음악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생겨도 멈추지 않았어요. 예선날 학교 음악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을 포함해 1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서연은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명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우리 중에서 3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음악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려는데 이상하게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케이스를 열자마자 충격으로 숨이 멈췄습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모두 끊어져 있었어요. 활도 부러져 있었고 악기 표면에는 흠집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게 분명했어요. 유나은 학생,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신의 악기를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입에서는 변명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선생님, 제가 아까 하은이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면서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때 소리가 크게 났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서연의 말을 믿으셨습니다. 유나은 학생, 이번 예선은 참가하지 못하겠네요. 악기 관리부터 제대로 하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민지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조용했던 민지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제가 화장실 앞에서 서연이와 친구들이 하은이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웃으면서 돌아왔고요. 민지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셨어요. 서연 학생, 이게 사실인가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나은 학생이 악기가 없어 연주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음악실 문이 열렸어요. 김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차가운 인상의 기악과 선생님이셨죠. 제 바이올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준수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분이 자신의 악기를 빌려준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김준수 선생님은 케이스를 건네주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연주하세요. 악기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음악은 연주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나무의 결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음표에 실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까지.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놀라운 연주였어요. 유나은 학생. 음악 선생님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 대표 3명 중 1명으로 선발되었어요.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음악, 제 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학교 대표로 선발된 후 본격적인 대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연습할 바이올린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김준수 선생님의 바이올린은 빌려드려야 했고 제 것은 완전히 망가져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바이올린이 망가졌어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정을 내리신 듯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운 광택을 간직한 악기였어요. 이건 할머니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것이었단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 하지만 6.25 전쟁 중에 손을 다쳐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었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였다니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바이올린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이 바이올린을 팔까 생각도 했었단다. 생활이 어려워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못 팔았어. 이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바이올린을 받아들였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악기가 저를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연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악기는 제 손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음색도 깊고 풍부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경연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도 커졌지만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전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지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큰일이야. 서연이가 학교 이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서연이 아버지가 이 학교 최대 후원자래. 그리고 서연이가 이사장님에게 너를 대회 출전 명단에서 빼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불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학교 후원자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서연이 학교에서 제멋대로 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사장님이 동의했다는 거야. 내일 교장실로 호출될 거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모든 노력이,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내가 내일 학교에 가마. 할머니, 안 돼요.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는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할머니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비밀을 품고 계신 것처럼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나도 음악가였단다. 할아버지와 함께 연주했지. 나는 첼로를 연주했어.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음악가셨다니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 할아버지는 손을 다쳤고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지.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수선 일을 시작했단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내가 학교에 가서 내 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말씀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정장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옷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내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을 때 경멸감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그 학생이군요. 문제를 일으키는. 서연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교장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유나은 학생과 보호자분이 오셨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사장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이사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출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연 학생의 부모님께서 선발 과정에 불공정함이 있었다고 제기하셨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 딸이 5년 연속 이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는데 갑자기 이런 학생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장학생이. 장학생이라는 단어에서 그의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또한 유나은 학생은 학교 악기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유나은 학생이 악기를 훼손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서연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죠. 그동안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학교의 명성을 높여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사장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셨다가 다시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장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우 이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20년 전 세계 음악 페스티벌에서 만났었죠. 당시 저는 국립교향악단의 첼리스트였고 이사장님은 막 경영을 시작하신 젊은 사업가셨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서연의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혹시 윤미연 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윤미연입니다. 국내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한 첼리스트였죠.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국내 최고의 첼리스트였다니요? 이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미연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의 연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이사장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분명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이 사고로 손을 다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음악 활동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수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음악은 결코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의 말씀에 교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조차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녀 하은이는 제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입니다. 하은이의 바이올린이 고의로 파손된 일에 대해서는 증인도 있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죠.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이사장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들었어요. 이 일은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하은 학생은 원래대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딸이 억울하게. 이사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태영 사장님, 공정함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윤하은 학생이 정당하게 선발되었다면 그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악기 파손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이사장이 말했어요. 윤미연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은 학생,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없이 걷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내 미래란다. 그날 저는 할머니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할머니의 과거가 밝혀진 후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괴롭힘을 하지는 않았어요.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모든 시간을 연습에 쏟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저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아파도 팔이 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김준수 선생님이 특별 지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윤하은 학생, 방과 후에 음악실로 와주겠어요? 대회 전에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김준수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선생님으로 유명했고 특별 지도는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방과 후 떨리는 마음으로 음악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와 계셨고 악보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하은 학생.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먼저 할머니에 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음대생이었을 때 윤미연 선생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들었거든요. 그때 윤미연 선생님은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했나요? 김준수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명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윤미연 선생님은 한국 클래식 음악의 개척자 중 한 분이셨어요. 전쟁 이후 황폐해진 문화예술계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신 최초의 한국인 첼리스트셨죠.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그런 분이 왜 수선 일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윤미연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은 학생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 이제 연주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김준수 선생님의 특별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어요. 연주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의 본질,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술은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경험, 기쁨, 슬픔, 분노를 음악에 담아보세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연주할 때마다 제 음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대회 전날 할머니가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어요. 하은아, 내일이 대회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김준수 선생님 덕분에 많이 준비했어요.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너는 절대 나에게 부끄러운 적이 없단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든 너는 항상 내 자랑스러운 손녀야. 할머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대회장에는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다리가 좀 아파서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연주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제가 대회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은아, 이건 내 할아버지가 항상 공연 전에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야.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나침반이 항상 자신을 올바른 음악의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으셨어. 이제 이건 내 것이란다. 나침반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대회 당일 음악홀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서연도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큰일이야.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내가 학교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할머니가 과거 이사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부정하게 선발됐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서연이 아버지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친분이 있대. 벌써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어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때 김준수 선생님이 대기실로 들어오셨어요. 하은아, 곧 내 차례야. 준비됐니? 선생님의 얼굴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선생님, 소문 들으셨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준수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단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음악에 집중해.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 이 세상에 너와 음악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연주해.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꺼내 꼭 쥐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윤하은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을 들자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고 김준수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세상에 너와 음악만 존재한다. 활을 들어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저의 모든 것을 이 곡에 담았어요. 학교에서의 차별, 할머니의 희생, 꿈을 향한 열망. 모든 감정이 음표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눈을 떴을 때 관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제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가자 김준수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멋진 연주였어, 하은아. 내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곧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할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대에서 제 연주를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은이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나 김정호 이사장이야. 지금 긴급하게 얘기할 게 있어. 너희 할머니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준수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김준수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결과 발표는 어떡할래?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사장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은아, 이리 와. 이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이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 발작이래.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내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 그리고 최근에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지.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장병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죠? 내가 걱정할까봐 그러셨겠지. 특히 내가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은아, 대회는 어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회를 걱정하시다니.
잘했어요, 할머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 난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검사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많이 약해지셨어요.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원하셔야 하나요? 최소 몇 주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장 수술도 고려해 봐야 해요. 심장 수술이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 이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하은아, 많이 걱정되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최고의 의료진을 지원할게. 이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사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비용을 책임질게. 윤미연 선생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선생님의 음악이 내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선생님과 내게 작은 희망을 돌려주고 싶어.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보다 하은아,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어? 발표 전에 온 거 아니야? 대회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결과 발표 전에 왔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 통화를 마친 이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은아, 내가 1등이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해. 심사위원들이 내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날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빨리 나으셔서 함께 기뻐해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사장님은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할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서연도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내 연주는 정말 대단했어. 놀랐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서연도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느꼈나 봐요.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점점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매일 방과 후에 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은아,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제 연주를 직접 보셔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꼭 그럴게.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김준수 선생님, 이사장님, 심지어 학교 학생들도 있었어요. 민지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들 왜 왔어요? 민지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지. 할머니가 위대한 음악가셨다는 사실이 학교에 퍼졌어.
그리고 하은이가 얼마나 대단한 연주를 했는지도 모두가 알게 됐어.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부끄러워하셨지만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사장님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윤미연 선생님, 이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으니 잘 준비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와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하은아,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내가 내 연주를 봤단다.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회장에 가셨다고요? 어떻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내 연주를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 물론 내가 알면 긴장할까봐 비밀로 했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봐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그랬나 봐. 내 연주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구나. 하지만 내 연주를 본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하은아.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방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음악 인생,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제가 태어난 날까지. 하은아, 내 엄마가 너를 낳던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단다. 할아버지는 그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음악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뿌리를 느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피에 흐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할머니의 상태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회에서 우승한 후 학생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을 받게 됐죠. 서연조차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수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레슨을 제안하셨어요. 하은아, 내 실력이라면 해외 콩쿠르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했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할머니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대신 학교에서의 연습 시간을 늘려 병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병실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눈을 감고 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죠. 하은아, 내 연주는 날 다시 살게 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서연의 어머니였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 하은아.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윤미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의 어머니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는 약간 놀란 눈으로 서연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음악을 공부했었어요. 대학 시절에 선생님의 연주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서연의 어머니의 고백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연이도 음악을 시작하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과에만 집착했나 봅니다. 서연이가 하은이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서연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서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듯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할머니의 말씀에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네셨어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음악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서연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별거 아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든 작은 나무 바이올린 브로치였습니다. 분명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예쁘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은아, 우리 같이 연주해 볼래? 내가 피아노로 내 바이올린 반주를 해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음악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한번 같이 연습해보자.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기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연과 서연의 어머니가 간 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은아,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았니?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지. 할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수술 전날 병실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준수 선생님, 이사장님, 민지와 몇몇 학교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도 와주셨어요. 모두가 할머니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윤미연 선생님,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셔서 다시 한번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와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은아, 내일 수술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하은아, 내 말을 들어보렴.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내 음악을 듣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벽해졌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은아, 내가 없어도 넌 내 음악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 어디서든 너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난 항상 내 연주를 듣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은아. 내 안에는 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내 곁에 있잖니. 할머니의 말씀은 지혜롭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치고 계셨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하은아,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 담담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수술 끝나면 함께 산책하러 가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벚꽃이 아직 남아 있을까?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벚꽃길로 갈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순간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연님, 이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꼭 돌아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하은아. 걱정 말고 기다려. 할머니가 병실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준수 선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하은아, 괜찮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이윽고 이사장님도 도착하셨고 민지와 서연도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술실 앞에 앉았어요. 하은아, 이거 마셔. 따뜻한 차야. 민지가 종이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분명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강인한 분이신걸. 서연의 위로가 의외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이가 되다니. 음악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사장님은 몇 번이나 의사를 찾아가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은 고문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김준수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하은아, 내 바이올린 가져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바이올린은 곁에 두고 다녔거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정원이 있어. 거기서 연주해보는 건 어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 중인데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준수 선생님은 계속 권유하셨어요. 음악은 치유의 힘이 있어. 내 마음을 음악에 담아보렴. 결국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가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연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활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활을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어요. 첫 음을 내자마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음악에 모든 감정을 담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 두려움, 그리고 희망까지. 연주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듣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까지. 모두 제 연주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내 아픈 마음이 조금 치유된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악이 단지 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음악은 정말 치유의 힘이 있었어요. 정원에서 돌아오자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다행히 윤미연님의 심장은 강인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사장님과 김준수 선생님, 민지와 서연 모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회복실에 계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 뵐 수 있을 거예요. 밤새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사장님과 김준수 선생님은 여러 번 저를 집에 보내려 하셨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는 순간 옆에 있고 싶었거든요. 하은아,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와도 돼. 김준수 선생님의 말씀이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결국 모두들 제 고집을 이기지 못했죠. 이사장님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셨고 민지와 서연은 할머니가 깨어나면 전해달라며 작은 꽃다발과 카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고요해졌어요. 로비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할머니가 정말 건강하게 깨어나실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무렵 간호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윤하은님, 할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회복실에서 당신을 찾으세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회복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약속했잖니. 벚꽃 보러 함께 가기로. 할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네, 할머니. 꼭 함께 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윤미연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대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는데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네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의 음악이 나를 치유해 준 거예요. 하은이의 연주를 들으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할머니는 더욱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병실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리기도 했고요. 병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내가 퇴원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무엇인데요, 할머니? 다시 첼로를 연주하고 싶구나.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첼로를 만지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내 연주를 듣고 있으면 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열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빛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첼로 연주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준수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직접 첼로를 구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장님도 할머니의 재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준수 선생님, 이사장님, 민지, 서연, 그리고 학교 친구들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할머니를 향해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윤미연 선생님, 건강을 되찾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신호에 김준수 선생님이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첼로 케이스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네, 선생님께서 예전에 연주하시던 첼로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첼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무의 결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첼로였습니다. 이 첼로는 내가 처음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것인데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음악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첼로도 주인을 그리워했나 봅니다. 아주 좋은 상태로 돌아왔으니까요. 할머니는 첼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퇴원 후 우리 집에는 매일 음악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놀라운 속도로 첼로 연주 감각을 되찾으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해 간단한 연습곡만 연주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한 곡들을 시도하셨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연습했어요. 할머니의 첼로와 제 바이올린이 만나 이중주를 이룰 때면 우리 작은 집은 마치 콘서트홀이 된 것 같았죠. 김준수 선생님도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연주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윤미연 선생님, 선생님의 연주는 여전히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 감성이 하은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셨지만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셨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어요. 수술 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과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연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연습했어요. 서연의 피아노, 할머니의 첼로, 제 바이올린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은아, 너와 연주하면 내 피아노가 달라져. 더 깊은 감정이 담기는 것 같아.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기뻤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퇴원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이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윤미연 선생님, 학교 개교 기념 음악회에서 특별 공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은이와 함께요. 할머니는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와 하은이가요. 제가 무대에 선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윤미연 선생님의 복귀 무대이자 하은이와의 첫 공식 협연이 될 테니까요. 할머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또 다른 무언가, 도전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함께 해보실래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볼게. 개교 기념 음악회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할머니는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열정적으로 연습하셨습니다. 연주곡은 베토벤의 봄 소나타로 정했어요. 바이올린과 첼로의 하모니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곡이었습니다. 음악회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음악계 인사들까지. 윤미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긴장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해요. 그냥 집에서 연주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요. 청중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음악에만 집중해요. 할머니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은아,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공연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윤미연님과 그의 손녀 윤하은 양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관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는 생각에 용기가 솟았어요.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대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첼로가 깊고 풍부한 소리로 도입부를 연주했고 제 바이올린이 그 위에 선율을 더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주는 놀라웠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첼로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깊이 있는 음색, 섬세한 표현력. 분명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평생의 경험과 감정이 음악에 담겨 있었죠. 제 바이올린도 할머니의 첼로에 화답하듯 풍부한 감정을 실어 연주했습니다. 우리의 연주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갔어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의 음악적 문장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와 저가 아닌
하나의 음악이 되었어요.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화를 내렸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렁찬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나눈 것 같았어요. 무대를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할머니의 복귀 연주에 찬사를 보냈고 학생들은 제게 연주 비결을 물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연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은아, 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음악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 이제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자.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학교에서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학생들에게 첼로를 가르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수업을 도우며 함께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밝아졌어요. 이사장님은 할머니와 저를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은아, 유학 가는 걸 망설이지 마. 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란다. 할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할머니는 이해하신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의 차별은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장학생이 아닌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서영과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함께 연주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를 넘어 음악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연주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꿈을 키웠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멀리서 새들의 노래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인생은 음악과 같다는 생각이 든단다.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고 어려운 패시지도 있지.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이루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연주해요. 더 많은 곡을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하은아. 우리의 연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단다. 그렇게 우리는 음악으로 완성된 화해의 무대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가난과 차별, 아픔과 고난을 넘어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발견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음악과 함께.